부산과 강릉에서 10대 소녀들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네, 서울에서 한 여고생이 산으로 끌려가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데 이어서 왜 안 줬어? 3번 말했지. 세상을 경악해 한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 국민적인 공분으로 또다시 소년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9 밖에 해주세요 판사님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서로 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강력 처벌과 교화 가능성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소년법을 다 꿰뚫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보호처분, 10호 처분 몇 개월 받겠지?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해서도 그 범죄율을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로 개정 여론이 뜨거워진 소년법. 정말 미약한 처벌이 청소년의 강력 범죄를 부추기고 있을까요? 연간 7만 명에 이르는 소년범의 실태, 그리고 청소년 범죄가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노래방.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노래방에서 나옵니다. 학생 한 명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노래방에서 이미 1시간 넘게 구타를 당한 피해 학생은 관악산 그리고 친구 집으로 이틀간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합니다. 가해 학생은 모두 10명. 주먹과 강목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의 처참한 상태는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냥 죽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성적 폭력도 있었기 때문에 수치심도 있고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으면은 그냥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죽고 싶다고 했던 게 저는 그 말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요. 평범한 여고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그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 왜 요즘 나한테 이렇게 쌀쌀맞게 해? 너 한번 만나야겠다. 감히 나한테 이런 식인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지 2달이 지났지만 피해 학생은 아직 그날의 악몽에서 몸도 마음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커가지고 학교를 지금 다닐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심리 검사 결과에서도 조심해야 된다고 나쁜 생각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2차 가해입니다. 보복하겠다고 한강 가서 죽여버린다 이런 거를 막 친구들이랑 연락한 거를 오히려 피해자 가족 측에 받았고 그때 이제 맞았던 사진 있잖아요. 그거 유포하고 이제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 연락을 갑자기 와가지고 SNS로 어떻게 알았는지 협박을 계속 하고 있대요.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가해자들의 단톡방에서는 오히려 소년법을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가 오고 갑니다. 얘네들이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소년법을 어른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호수까지도. 이제 10호 받으면 되나? 10호 받게 해주세요 판사님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서로 알아볼수록 애들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미 법을 알고서 그렇게까지 저질렀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가해자 10명 중 9명은 법정에 서게 됐지만 주동자격인 여중생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고 소년법을 개정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는 20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1950년 제정된 소년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의자가 소년일 경우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처분의 특별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과 응징이 아무래도 주 목적인 반면에 이 소년법이라는 거는 아직 인격이 미성숙된, 그래서 재범을 충분히 더 저지를 수 있는 소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보호 처분들을 통해서 장래에 이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보호 처분들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법 행위를 한 미성년은 나이에 따라 범법 소년, 속법 소년, 그리고 범죄 소년으로 나뉩니다. 범법 소년은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속법 소년의 경우 형법이 아닌 소년법만 적용돼 처벌이 아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강력한 처분은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결정입니다. 일정 정도 이하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으로 가고요. 소년법은 그 1호부터 10호라는 처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형법은 처벌로 가지만 이건 처분으로 가고요. 이 처분의 성격은 행정처분으로 봐요. 행정처분 보기 때문에 그 전과도 남지 않고요. 8, 9, 10호 처분 같은 경우는 소년원에 수감이 되긴 합니다. 소년에 수감되지만 소년원 수감도 그 처벌 목적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소년원 안에서 교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죠. 소년 보호 처분은 총 10단계, 경미한 범죄의 경우 귀가해 보호자가 감호하도록 하고 4, 5호는 보호관찰, 6, 7호는 소년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루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년보호 재판은 재판 방식과 심리과정 모두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릅니다. 소년 법정이 일반 법정하고 크게 다른 것은 검사님이 입정을 하시지 않습니다. 판사가 직접 그 사건에 들어오기 전에 기록을 파악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판사가 여기서 직접 무슨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신문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몇 호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그날 당일의 처분까지 보통 고지를 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목적도 처벌이 아닌 보호이기 때문에 죄 경중보다 소년이 처한 환경과 도화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성인들은 잘못을 하면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소년 같은 경우는 장래에 얘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보호 처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면밀하게 그 조사를 합니다. 조사의 내용은 소년의 가정 환경부터 시작해서 성장력, 그리고 비행의 동기, 그리고 보호자의 보호력,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심리 검사까지 해서. 만 14세가 넘는 범죄 소년은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을 받거나 성인과 같은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일반 형사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형량은 성인과 다른데요. 살인 등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모 양도 범행 당시 나이는 만 17세로 소년법을 적용받았는데요. 1심에서 공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주범인 김모 양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법감정과 실제 처벌 사이의 괴리가 크다 보니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불거질 때마다 소년법 폐지,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체포하고 또 감금하고, 그래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또 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사실 소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성인 범죄를 뺨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범죄의 특성이 연소화가 되고 또 집단화되고 조직폭력처럼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고, 이걸 그대로 두면 나중에 정말 사회 악이 될 수 있다. 이 뿌리부터 제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강력한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은 20여 건. 속법 소년의 나이를 조정하거나 최고 형량을 늘리는 방안, 소년 보호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거나 재범자는 일반 형사범으로 분류하는 등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찬반 논란이 팽팽한 만큼 아직 아무런 진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에서는 20여 개 주에서 청소년에게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법 소년 연령에 대해서 보면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이 이제 뭐 만 14세 미만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영국, 뭐 캐나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만 12세, 그다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점점 저연령화된 현상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의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만 13세의 범죄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촉법 소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며 촉법 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일각의 우려대로 청소년 강력 범죄는 정말 늘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건수나 강력 범죄 모두 유의미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됐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이들의 범죄가 집단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너 명, 많게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또래 학생 한 명을 구타하는 집단 폭행은 최근 몇 년 새 잊을만 하면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폭력은 대부분 그 표현형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갖고 돈을 뺏으려는 폭력보다는 그 폭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 집단 폭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때리게 시켜요. 옆에서 보고.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요, 머리가 부서질 정도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프게 하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무엇을 얻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기 때문에 대상이 아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메커니즘을 나타나는 겁니다. 폭력을 과시하려는 욕구는 SNS 등을 통한 2차 가해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발생한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폭행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 SNS 스타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간혹한 범죄를 저지른 데서 그치지 않고 그거를 SNS에 올려서 서로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하면서 그 해당 피해 소년은 뭐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더 이상 관계를 맺기 어려울 정도의 지경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요즘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청소년 범죄 양적인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범죄 양상이 달라지고 일부에서는 소년법을 악용하려는 인식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해자들 같은 경우가 이 소년법을 다 꿰뚫고 있어요. 이 정도면 보호처분, 10호 처분 몇 개월 받겠지? 한번 갔다 오면 또 금세 갔다 오면 되겠지. 마치 그 보호처분을 받아서 소년원에 갔다 오면 훈장 하나 단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감상에 빠져 있을 지금의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쨌든 강력한 그 조치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예방적인 그런 그 인식들을 갖게 될 수 있다는. 하지만 청소년의 특성을 들여다보면 형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청소년의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는 충동성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성이라는 것은 범죄를 계획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저지른다는 거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한 이러한 행위가 향후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 미국이나 영국이 미성년자에 대해서까지 강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얻은 현재의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결코 그 제도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청소년 범죄율,
전체 범죄율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법의 본래 취지인 보호와 교정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소년 보호 처분 구 10호를 받은 남자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서울 소년원. 소년원은 법무부 소속 교정기관인 동시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지도하고 학교 수업 등의 교과교육, 심리치료나 인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아이들은 왜 소년원까지 오게 됐을까요? 보호관찰 중이었는데 출석도 안 하고 좀 많이 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을. 첫 번째 보호관찰이었어요? 두 번째. 되게 좀 처참했어요. 학교를 안 다니니까 더 막 사고치고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범죄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막 하게 돼가지고.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제 생각에는 학교만 제대로 이제 다녔으면 이제 좀 범죄에 덜 노출돼서 여기는 안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출원 후에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서서히 마음을 다잡아갑니다. 대학교도 가고 싶고 좀 제 꿈이 호텔 요리사여가지고 그쪽으로 대학 진학도 할 수 있게 좀 많이 찾아보고 좀 어머니 면회 오시면 또 많이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 취직해서 좀 안정되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19살에 이곳에 들어와 올해 20살이 된 한 학생은 직업훈련을 통해 한식, 중식 조리사 등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들어온 게 더 낫다 생각해요. 공범 있는데 걔는 나가서 아직도 사고치고 있다 들었고 차라리 일찍 지켜가지고 여기서 정신 차리고 사회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게 더 도움됐다 생각합니다. 짧게는 한 달, 길어봐야 2년간 학생들의 교육부터 인성교화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곳.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시설입니다. 이곳 소년원은 정원이 150명이지만 현재 183명의 소년범이 수용돼 있습니다. 반면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1년 7인실 기준인데 지금 학생들이 130% 감염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10인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이나 상담이나 소규모로 실시하게 되면 교육이 내실화가 있는데 교육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교육 효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소년원의 적정 수용 정원은 1,250명. 하지만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범은 2,000명에 이릅니다. 소년법의 개정 논의가 주로 처벌 강화, 처벌 범위 확대 이런 거잖아요.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면 소년원 같은 수용시설이 확보돼야 됩니다.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소년원 수용시설 전혀 확보되지 않고 현재도 과밀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처벌을 강화했을 경우에는 보호관찰 처벌을 받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건데 지금도 한 명이 100명, 200명씩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소년법만 개정을 해서 보호관찰 처분을 더 늘려버리면 그냥 단지 100명 하던 게 200명으로 늘어나고 200명 하는 게 40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설에 격리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청소년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도 관리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도 많지만 보호관찰관 한 명이 평균 118명을 담당하는 상황. OECD 주요국 평균인 27.3명보다 4배 넘게 많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벌도 교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 또다시 범죄에 빠지는 청소년들은 10년 새 2배로 늘었습니다.
그 4호에서 6호, 7호까지가 보통 이런 걸 이제 어떤 기관에서 아이를 상담해서 치료하는 데에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1호, 2호, 3호는 이제 귀가 좋지나 뭐 이런 것들인가 뭐 그런 거고 8, 9, 10호는 이제 소년원 쪽이지만 중간 이 중간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사회적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그 뭐라 그래나 재보호 조치가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크게 한번 터지면은 아예 성인 교도소로 가는. 처벌 혹은 보호 처분. 문제는 그 후입니다. 경기도의 한 커피 전문점. 이곳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자립 공간입니다. 가출 청소년이나 보호 처분이 끝난 청소년들이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요. 취약계층, 특히 위기 청소년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해서 아이들하고 일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이제 관계들 속에서 아이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어려움들을 조금씩 풀어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제대로 된 사회적 울타리가 없는 청소년들은 보호 처분이 끝난 후 재범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상 보호 처분 그 후가 더욱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자립시설이나 관리 감독 역시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법이 피해 청소년은 제대로 보호해주고 있을까요? 지난해 선배 여고생들에게 2시간 동안 감금돼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여중생 A양. 몸은 회복됐지만 그날 이전으로 돌아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상처 남는 건 다 아물어가지고 지금은 흔적은 없지만은 아유 그래도 뭐 그때 그 공포가 여전하겠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6개월 정도는 일을 못했어요.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보호 처분, 한 명은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피해 학생은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했던 애들이 지금 하나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명은 아직 내년 봄까지는 뭐 있어야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는 또 뭐 불안하죠. 저도 뭐 애를 집에다 묶어둘 수는 없고 별일 없길 바라야죠. 나라에서 감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는 사회로 돌아왔지만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불안감, 주위의 편견으로 인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피해자면서도 세상의 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겠느냐. 이사를 갈까 다른 지역으로. 근데 이게 피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 또 운전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뭐 초반에는 관심을 좀 갖고 전화도 주시고 그게 이제 주치의처럼 배정이 되더라고요. 여경이. 최근에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고지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해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피해자가 돼 보니까 왜 피해자가 숨어 지내야 되고 도망다니고 해야 되는지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제일 그래도 걱정하는 건 동생의 뭐 다른 사람들 몸 상태 물어보지만은 여자로서 심리 상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다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그 피해 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해 소년처럼 상담받고 무슨 교육받고 이럼으로써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시적인 분노와 무관심이 되풀이되는 사이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를 대하는 근본적인 고민은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에게 반문해봐야 할 텐데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가정과 학교, 정부 각각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년법 개정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1년 반쯤 전에 있었고 국민청원도 올라왔었고 뭐 열댓 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1년 반 전의 논의와 1년 반이 지난 지금의 논의의 수준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사회 전반적인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그 부분에 대한 신경도 안 쓰고 단지 처벌을 강화된다, 처벌 범위를 확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소년들의 그 범죄를 더욱더 조장할 수밖에 없다. 어른이 해야 될 역할들 그리고 어른이 주어야 될 마땅한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아이들이 결핍이 된 상태, 그 상태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안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바로 그 아이가 이제 촉법소년이 되고 범법소년이 되죠. 그럼 이제 위기청소년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주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아무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위기 어른들로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르시게 사과드립니다. 두 번 다시 안 사요, 신용도가 떨어졌죠. 다시는 이제 사고 치거나 그러지 않고 배운 경험을 토대로 더 좀 좋은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잘하게 되면 해보고 싶은 요리 있어요? 제육볶음 맛있으니까요. 그 해서 요리 주고 싶은 사람? 저희 가족 이제 효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